안녕하세요. 기본간호학원 1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사전 안내문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의 모든 영상, 사진, 텍스트의 촬영, 캡처 및 공유, 배포를 금지합니다. 해당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감염을 유발하는 미생물의 유형과 감염 유형, 감염 사슬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감염에 대한 신체 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감염에 대한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그 간호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정 단계에서는 간호사는 대상자의 간호력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대상자의 감염 위험 정도나 감염을 암시하는 대상자의 불편감을 사정하고 또 대상자의 다른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무 기록을 검토하고 면담을 통해서 현 질병이 어떠한지, 재발 감염인지,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또 최근에는 어떤 투약을 하고 있고 어떠한 치료 방법을 사용했는지, 혹은 정서적 스트레스나 영양 상태나 예방 접종력, 그리고 활력 징후 등을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 신체 사정을 하는데 신체 사정은 국소적, 전신적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소적인 종창이나 발적, 그리고 촉진할 때, 움직일 때 통증이나 압통이 있거나 혹은 열감이 있는지, 기능 상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국소적 감염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고 또 전신 감염의 징후로 발열이 있는지, 전신 권태나 기운이 없는지, 혹은 식욕 부진이나 오심 구토, 또 감염된 부위를 따라서 림프절이 커져 있는지, 또 압통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대상자의 검사 결과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백혈구수가 정상보다 증가해 있는지, 혹은 백혈구 감별계수에서 호중구나 림프구, 단핵구, 호상구, 호염기구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증가해 있는지, 또 적혈구 침강 속도가 어떤지,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객당 검사 또는 다른 배액에서 병원성 미생물을 배양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으로 손상된 기관의 기능도 확인을 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사정해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사정했다면 이제는 간호 진단을 내립니다. 보통은 감염의 위험으로 병원성 미생물의 침입을 받을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생물 전파와 관련해서 감염의 위험성으로 간호 진단을 내립니다. 이러한 간호 진단을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피부 통합성에 장애가 있는지, 이때는 피부 손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부적절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는지, 체액이 정체되었는지, 혹은 영양실조나 비만, 그리고 흡연을 하는지, 또 병원균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과 관련된 불충분한 지식,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해서 간호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 감염으로 유발될 수 있는 간호 진단들을 보면 고체온, 발열 같은 게 있습니다. 보통 발열은 감염의 잠재적 합병증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체온의 변화가 있는지 보고, 또 영양의 불균형, 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 요구량보다 적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또는 급성 통증, 조직의 손상이 있거나 혹은 불편감을 표현할 때, 또 사회적 상호작용 장애와 사회적 고립, 이거는 대상자가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그거와 관련된 격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감염의 감수성이 있는 대상자들은 목적에 따라서 간호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유지하거나 혹은 회복을 한다거나 또 감염원의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과 관련된 문제를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전략들을 보면 엄격한 내과적 또 외과적 무균수를 적용을 하고 감수성이 있는 숙주의 방어 기전을 지지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또 감염이 있을 때에는 감염과 그리고 감염원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수단에 대한 대상자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행에 대해서 보면 간호사들은 감염 예방을 위한 전략을 수행해야 되는데 예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염 사슬에서 감염원을 예방하고 전파를 막는 구체적인 간호 활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염 사슬에서 6가지가 있었죠. 감염원과 저장소, 탈출구, 전파 방법, 침입구, 그리고 감수성이 있는 숙주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감염원을 막기 위해서 증제를 보시면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청결하게 또 소독, 멸균을 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청결과 소독, 멸균 방법을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교육을 해서 미생물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여기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저장소, 드레싱이나 붕대가 젖었을 때, 더러워졌을 때 즉시 교환을 해주고 적절한 피부 위생과 구강 위생을 실시하도록 해주고 마찬가지로 더러워지고 축축한 친구는 적절하게 즉시 바로 교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소변과 분변은 적절한 장소에 처리를 하고 침상에 있는 물병이나 혹은 배액병과 같은 액체 용기들은 뚜껑을 꼭 덮어놓고 캡을 씌우는 게 좋습니다. 또 석션을 하는 흡인과 배액병은 근무가 끝날 때 혹은 가득 차기 전에 미리미리 비우게 됩니다. 보통 이 습한 환경에서 미생물이 성장하거나 증식을 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습한 환경을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탈출구를 보시면 보통 개방 상처나 혹은 멸균 영역에서 우리가 말을 한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재채기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피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입과 코를 잘 막고 하도록 합니다. 호흡기계를 통해서도 많은 수의 미생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탈출구를 막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파 방법에서는 우리가 손위생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분비물과 배설물 이렇게 더럽고 오염된 것을 다룰 때에는 장갑을 꼭 끼고 옷이 더러워질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가운을 꼭 입도록 합니다. 또 방수 가방에 오염된 물건을 넣고 사용한 변기는 엎질러지지 않게 하고 소변과 대변은 적절한 용기에 버리고 또 모든 대상자에게 표준주의를 적용합니다. 이 표준주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호흡기계, 비말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을 지닌 대상자와 접촉할 때는 마스크를 꼭 끼고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보통 호흡기계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1m 정도 거리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1m 거리를 두고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끼고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체액이 튈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끼고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침입구를 보시면 항상 침습적인 시술을 할 때에는 무균수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인을 잡는다거나 폴리카테터 인서션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러한 침습적인 시술은 자연적인 방어벽을 뚫고 가는 거기 때문에 미생물이 어느 때보다 침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감수성이 있는 숙주,
마지막 감염 사슬을 보면 개방 상처에 노출을 한다거나 드레싱을 할 때는 꼭 무균수를 적용을 하고, 사용한 바늘과 주사기는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꼭 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상자에게는 위생용품을 개별적으로 공급하고, 대상자의 피부와 점막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적절하게 영양을 제공을 하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내외과적 무균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손위생과 환자 주변 환경관리와 무균술을 적용하고, 또 감염성을 가지고 있는 혹은 감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관리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고, 기관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항상 강조하고 있는 손위생이 있습니다. 이 손위생은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손위생을 통해서 손의 오염물질과 일시균을 제거를 해서 미생물의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피부 미생물은 일시적 오염균과 상재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시적 오염균은 피부 표면층에 침락을 이루고 있고 언제든 잠재적으로 병원성 세균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균들입니다. 상재균은 피부의 깊은 층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삽입기구에 의해서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병원성 매우 낮지만, 우리가 손위생이나 외과적 손위생과 내과적 손위생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손위생은 WHO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손위생 관련 지침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위생은 언제 해야 되냐? 먼저 대상자를 만지기 전, 환자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오염된 손이 환자에게 병균을 전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위생을 꼭 시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균수를 시행하기 전에 병원균과 환자의 정상 상재균이 인체 내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손위생을 시행하고 무균수를 시행합니다. 세 번째, 체액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강간호를 한다거나 혹은 체열을 한다거나 대소변을 치운다거나 이런 경우에 손위생을 꼭 시행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만진 후에 환자나 환자 침상 주변을 만지고 혹은 환자 주변을 떠날 때 다 하고 나서 손위생을 꼭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주변 환경을 만진 후에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주변의 물건이나 어떠한 기구들, 이러한 것들을 만지고 난 뒤에는 꼭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쉽게 시트를 교환했다거나 어떠한 모니터를 조작을 했다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한 시트나 모니터 주변에 병원균이 묻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는 환자 환경을 접촉한 후에 손위생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환자를 만지기 전과 후, 그리고 무균수를 시행하기 전, 그리고 체액 노출의 위험이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환자 주변 환경을 만진 후에 이렇게 손위생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손위생은 어떻게 실시하냐? 보통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이 있고, 그리고 무리 없이 알코올이 포함된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손위생이 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손위생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죠. 어떠한 건물에 출입할 때나 병원에 출입할 때 혹은 보건소나 어디든 출입을 할 때 손위생을 할 수 있도록 알코올 손소독제를 많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과적 손위생 방법을 보겠습니다. 보통 40초에서 60초 정도
물을 이용했을 때 40초에서 60초 정도 하는데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시고 비누를 묻히고 손바닥 그리고 손등, 손가락, 깍지를 끼고 그리고 엄지를 닦고 손가락 끝으로 다른 손바닥을 비비면서 손끝 위생을 하고 흐르는 물을 헹구고 일회용 종이 타월을 이용해서 손을 건조시키고 타월을 이용해서 수도꼭지를 잠그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은 순서대로 손바닥에서 바, 등, 깍까, 엄톱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 깍지를 끼고 그리고 손가락을 하고 엄지와 손톱을 이렇게 하는 외울 수가 있죠. 바, 등, 깍까, 엄톱 이런 식으로 손위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내과적 손위생 방법 중에 물 없이 알코올로 하는 손위생도 물로 손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젤을 가지고 손가락과 손바닥, 엄지손가락, 손톱, 깍지까지 전부 다 이렇게 손위생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물 없이 사용하는 알코올을 가진 이런 손소독제는 의료기관의 직원의 손위생 이행률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손위생하는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가겠습니다. 외과적 손위생은 주로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수행하는 손위생입니다. 외과적 손위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지나 팔찌, 손목시계를 제거한 뒤에 소독력이 있는 향균 비누나 알코올이 포함된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위생을 수행합니다. 손위생의 범위는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내과적 손위생에서 거기에서 전박까지 포함되는 손위생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물이 없는 손소독을 할 경우에는 손이 완전히 건조된 뒤에 멸균 장갑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생활 속에서 손 씻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30초 손 씻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초의 기적이라고까지 하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정다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씻는 손. 손 씻는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물로 세척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물티슈 정도로 씻는 편이에요. 어떻게 손을 씻어야 손에 번식하는 세균을 없앨지 형광물질을 바르고 실험했습니다. 10초 동안 비누로 손바닥과 손가락을 비벼가며 열심히 씻었지만 손바닥 가장자리와 손끝은 거의 닦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톱 밑과 주변은 형광물질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 비누 거품을 낸 뒤 두 손바닥을 문지르고 손가락은 교차해서 씻고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으로 돌려가며 문질러줍니다.
또 손끝을 손바닥에 놓고 비벼가며 손톱 밑을 씻어냅니다. 형광물질이 남김없이 씻겨나갑니다. 이렇게 수시로 30초 동안 손을 씻으면 감염병의 7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세균, 특히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콜레라와 같은 균들, 대장균 감염, 포도상구균 감염 등도 모두 손위생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평균 1시간에 3.6회나 얼굴을 만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주 얼굴을 만지면 눈, 코, 입으로 세균이 들어가 감염되기 쉽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손위생 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장갑은 손위생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장갑을 낀다고 해서 뭐 깨끗하겠지, 괜찮겠지가 아니라 손위생을 수행한 뒤에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어떠한 처치를 시행해야 되지, 장갑으로 대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혈액이나 다른 잠재적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물질이나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갑을 꼭 착용하고, 장갑을 착용 전과 후에는 손위생을 꼭 실시합니다. 그리고 손소독이나 그리고 손 씻기를 자주 해서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부 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핸드크림이나 로션을 바르도록 합니다. 또 인조 손톱, 요즘에는 네일아트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인조 손톱은 사용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손톱 끝은 짧게 유지를 해서 손톱의 위생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병원균의 감수성이 있는 대상자들은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감수성이 있는 대상자들을 건강증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 상태나 예방접종, 개인위생, 적절한 휴식과 운동 정도를 확인을 하는데, 영양은 감염에 대한 저항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와 맞춰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요로개를 통해 소변을 배출하면서 그와 함께 감염을 일으키는 미생물도 배출하도록 합니다. 개인위생은 피부에 있는 미생물들의 수를 감소시키고 구강점막과 그리고 회음부, 이러한 곳의 감염 예방에도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디프테리아나 홍역, 백일해 이러한 것과 같은 많은 영유아의 질병뿐만 아니라 간염이나 풍진, 또 아동 및 영유아의 질병들,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폐활량과 순환지구력을 향상시켜서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페이지 184페이지에 있는 격리주의를 보겠습니다. 격리는 입원 환자와 병원 직원, 방문자 간의 감염성 질환의 전파를 제한하기 위한 보호 조치로 병원체를 제한해서 병원체의 전파를 줄이는 일반적 격리와, 그리고 일반 환경의 병원체로부터 저항력이 약한 대상자, 백혈병 환자도 있고 광범위한 화상 환자도 있고 장기이식 환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격리가 있습니다. 이 격리주의에서는 표준주의와 전파 경로별 주의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다제 내성균 감염 관리와 면역 저하 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격리주의는 감염자나 보균자 혹은 감염에 의심되는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나 보호자, 직원, 방문객과 환경으로부터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는 모든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준주의는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혈액과 체액, 분비물, 배설물, 그리고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적용하고, 전파 경로별 주의는 표준주의와 함께
미생물의 전파 경로에 따라서 전파 차단을 위주로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염력이 강하거나 역학적으로 중요한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혹은 침략된 것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용하고, 전파는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파되는 질환에는 보통 하나 이상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표준주의를 추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